예, 이 현대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네. 어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면 어떤 기업에 납품하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일단은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해명하려면은 네. 어떤 관련된 어떤 기반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를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게다가 이분들이 이 부산 경남 지역, 네. 부산 경남 지역에 말하자면 자동차와 조선과 기계 산업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쪽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쪽 경제, 네네. 동남권 지역 경제에 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주로 이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중심의 이 원하청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듣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왕 이분들이 이제 연구의 중심으로 잡고 있었으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경대 그 팀이 현대차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나 보죠? 아무래도 그쪽 지역 경제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니까요. 거기 요즘 전기차하고 왜 지금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전기차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하고 수소차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팀이 뭐라고 그래요? 예,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죠. 현대차는 주로 이 협력업체들을 착취해서 착취하면은 이 완성차의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싸게 파는 걸로 해외에 어떤 국제 경쟁력을 유지를 해왔다. 유지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중국 차들이 따라오니까 가성비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패하고 있는 거다. 그 전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현대차 봐라. 이제 이 세계의 대세는 전기차인데 저 새끼들은 수소차를 하고 있다. 저게 바로 욕쟁이 이 선생 혁신이 없다는 증거다. 현대차 새끼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상당히 많죠. 근데 그게 이 연구팀에 따르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선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계 시장에서 자기들과 비슷하거나 자기들보다 뛰어난 기업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혁신을 강제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수소차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전기차도 함께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게 약간 개념적 혼란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전기 자동차라는 게 동력원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를요? 예, 동력원을 기준으로 네. 이 배터리 기반인 차량이 전기차고 또 다른 하나가 수소연료 전지에 기반한 차량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전기를 사용하는 차예요. 둘 다 전기차고. 그럼 우리가 수소차라고 부르는 것도 원래는 전기 자동차라는 얘기예요? 예, 기본적으로 전기차죠. 전기에서 이렇게 수소를 분리해가지고 쓰나 보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둘 다 전기차고요. 단지 동력원이 배터리 전기차냐, 수소연료 전지냐, 수소연료 전지차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 뭐 예컨대 이 두 가지 동력원을 탑재했을 때 이제 운행 가능 거리가 얼마나 되고 또 충돌했을 때 폭발 위험성도 있고 또 왜 이 무게를 지탱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계속 실험을 해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LG 화학 쪽에서 많이 엔지니어들이 배터리 만드니까 협력을 했고요. 또 LG 화학이 최고 아닙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잘 몰라요. 최고입니다. 네. LG 야구는 작년에 별로였는데. 예, 그러다 닥쳐. 저 야구 안 봅니다. 네. 진짜 집중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갖고. 전 뭐 좋은데요. 가끔 웃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아무튼 그런 어떤 좀 실험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과연 한 20-30년 후에도 과연 배터리 전기차가 잘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배터리 전기차의 동력원이 그 리튬 이온 전지인데요. 이거는 한번 충전하면은 600km 이상 운행하기가 힘들답니다. 현재. 예. 이거 지금 경제인싸 맞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가 지금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우린 다 문과라. 그것들이 수소차를 만들든 전기차를 만들든 나는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갖고 원화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지금 그 연구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나는 그 차 엔진 동력이 뭐가 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난 운전도 못하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예. 지금 주제가 혁신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리튬 이온 전지가 왜 또 상처리에 서지시죠? 이 대형 자동차나 트럭이나 선박 같은 엄청난 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하는 경우에 화재 위험도 크대요. 그래서 수소차로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소차도 함께 수소차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대요. 둘 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국만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도 상용화돼 있고요. 맞아요.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전문 매체인데요, 워즈 오토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그 세계 10대 엔진을 선정하는데 물론 이 10대 엔진에는 이 내연기관 차량도 들어가는 거죠. 내연기관 뭐 전기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 현대의 수소차와 전기차가 둘 다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지금 알았어요. 혁신하시라고요. 좋아요. 혁신해서 어쨌건 이 원화청에도 혁신이 좀 일어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 지금 중요한 건 이 동남권이 지금 요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지금 저기 같이 간다 그러고 지금 대우조선은 저렇게 날리고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진짜요? 사실 현장에 내려가 보면 그 울산이나 거제도나 그 활기를 잃었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가보면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2000년대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기업들, 말하자면 현대차나 뭐 현대중공업, 또 대우조선을 다 포함했었죠.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이 제조업이 굉장했답니다. 2000년대에는. 우리는 조금 이제 거기 안에 사니까 좀 그랬지만은 지표를 보면 매출액 성장, 또 생산성의 성장, 또 임금 인상률 같은 게 OECD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년대에. 그런데 2010년대 들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기업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2014년엔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글로벌 무역 정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지금 수출 증가율만 하더라도 전자업종을 빼면은 2012년 이후에는 전체되어 있고요. 현재 제조업 부문의 적자 기업이 전체 17%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적자는 아닌데 그 순수익이 너무 적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혁신을 외치신 거군요. 사실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현대
우리나라 선도 대기업들이 사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키워온 것은 사실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어떤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중소기업들이 좀 혁신을 하게 좀 잉여를 풍부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그러지 못 먹었던 못했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쪽 동남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해서 전체 제조업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건 그쪽에서 그래서 그 원인은 뭘로 봐요?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의 정체죠. 아 세계적 예,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기계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쓰고 있는 게 글로벌 트렌드군요. 사실 최근에 아마 네. OECD 각 국가의 지난해 성장률이 나왔을 텐데요. 그걸 보면 오히려 한국이 높은 편입니다. GDP 성장률이. 아 전반적으로 볼 예, 때 예, 전 예. 세계를 더 어려운 시야를 나라들도 넓히면 예. 지금 사실 굉장히 글로벌 차원에서 안 좋습니다. 아 이거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무슨 경제신문 이런데 보면은 최저임금 때문에 세계 경제 어려워 이렇게도 제목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나 진짜 세계 경제를 뭘로 하는 거야 정말. 최저임금 떨어지면 세계 경제도 저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튼 그 자료를 보니까 만능이야 만능. 한국 OECD 국가 내에서는 지난해 성장률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야를 넓히면은 예. 한국 경제 스코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진 국가 클럽이 OECD 안에서도 그렇게 비교하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예. 이거라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엔 이건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글로벌 트렌드 여기서 자본주의 노래를 문제. 이렇게 깔아야 되나? 다다다다다다다.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동남권에서는 일단 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연구팀의 경우에는 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노총에서는 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둘 다 조선을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합병하면은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우조선 같은 거대 기업을 과연 조선업체가 아닌 업종에서 인수를 한다면은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지 어렵죠. 게다가 이제 카카오가 무슨 배업체를 인수할 수는 없잖아요. 시사인님 그렇죠. 인수한다라면 우리 조선업체 인수할까? 전혀 힘들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거대 조선업체가 세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과열 경쟁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이제 백값을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정하게 어떤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우조선에 예전에 뭐 행사 때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행사라 하면 그때 진짜 2000년대 한참 좋을 때는 거기 이제 막 지역 주민들과의 축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사회도 봤어요? 그런 거 사회 봤죠. 전국구시네. 옥포 매립지에 쫙 그 장소 뭐 이렇게 거제도민 시민들이 쫙 와요. 근데 대부분 이제 대우조선 마크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과 막 이렇게 오는데 정말 그 거제도 자체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강의하러 가잖아요, 거제도에. 근데 지금 대우조선이 왜 이제 또 일부 직전이었다가 이제 공적 자금 투입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은 세계 1등. 정말 조선의 인류 조선 대우조선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진짜 이게 나가 되는지 현대중공업하고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랬다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일단 다시 이제 재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지금 꿈을 키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고 하니 2등도 아니 정말 그런 거 있잖아. 자기보다 저기 있는 애들이
그 현대중공업으로 인수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진짜. 그렇겠죠. 그 옛날에 그럼 잘 나갈 때 그런 지역의 축제 같은데 사회 보러 가면 얼마씩 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줬어요. 백간만큼 받았어요. 아니, 혹시 됐어요. 지금? 줄어들었나 해서 예, 조선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진짜죠. 그게 왜냐면 거제도에 가면 요즘엔 이제 강의하러 가 그러면 문 닫는 데도 엄청 많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일단 술집이 살아나야 되는데 술집이 문을 닫잖아요. 일단 이제 대우조선은 이 산업은행이 그렇죠. 어떤 기능을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구조 조정을 한다면은 사실 이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에 파는 형식이 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계속 대우조선을 틀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아마 한 2조 5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네. 이 합병조선소에 대주주가 될 겁니다. 산업은행이. 그리고 사실상 현대중공업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지 말든지 이게 완전 몸집을 키워놓고 그러니까 정말 제값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을 위한다기보다는? 근데 제 기억에 예전에 그 이종태 기자가 그러니까 조선업이 지금 경기가 좀 약간 이제 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불과 한 몇 년 전에 그때 막 재작년 그죠? 한국의 네. 조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런 그럴 때 이종태 기자가 그때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다들 막 조선은 망할 것처럼 썼는데 이종태 기자는 아니다. 좀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선 경기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 어떻게든 해서 넘겨야 된다는 약간 그런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 기사가 조금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아니 기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대변인 스타일이네요. 말하자면 제목이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였죠. 아 제목이 그랬나요? 예. 실제로 그 제목을 뭘 내다보고 그 제목을 제가 달았나? 왜 기억이 나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겸손이라고 예. 바닥을 치고 있는 인간들 같은 제가 이런 덤덤하게 이렇게 제목 달면 덤덤하게 겸손. 네. 아유 자랑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쓰신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기술력이 맞아요. 굉장히 최고예요. 높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몇몇 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본다든가 어떤 시장 가능성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봤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좀 더 산업을 좀 더 효율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산업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건 좀 저도 고민이네요. 네,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이 문제는 또 따로 꾸려서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지금 이제 동남권 경기가 제조업 전체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그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특히 동남권은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고 오죽하면 울산공하고 현대차공하고 대우조선 이렇게 도시라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인력 삭감이나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떨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품 업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어떤 기업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고 이종태 기자 생각하기에 지금 어쨌든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약간 이 제조업이 좀 약간 지금 이렇게 별로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그 중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럴 경우에 정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고 아니면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떤 혁신을 좀 약간 이렇게 혁신 기업이나 혁신 기술 이런 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진일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무슨 지금 오늘 이종태 팀장이 거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척척 박사님도 아니고. 잘하면 입각하시겠어요 이러다가.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라서요. 네. 근데 이 산업 정책이라는 게 이제 저는 사실 아주 예전부터 이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캐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교수랑 정승일 박사랑 같이 책 쓰고 라고 사실 굉장한 분이시네. 진짜.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네. 거기에서는 앞으로 유망한 기업,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국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네.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이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사양 산업이 있다면은 혹은 어떤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다면은 어떤 기업은 살리고 어떤 산업은 죽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꽤 적극적인 산업 정책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부로서는 사실 뭐 어떤 산업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도 사실은 개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관련 부서의 정책 수장들도 이 양반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측면들을 어떤 조직적인 어떤 이 개편까지 포함해서 좀 산업 정책을 조금 더 면밀을 하고 세부적으로 펼쳐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안이 오면 입각하시나요? 언제 입각하기서 차기 전부 다 돼야지. 사실 저는 빨갱이라서요. 아 진짜 우리 방송 그 어디 댓글에 보니까 종북 좌빨 편파 방송 뭐 중단하라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게 누구야 도대체? 난 종북 아니고 난 좌빨도 아니야. 너야? 저 아니에요. 찾아봐. 저는 덤덤 방송. 저는 종북은 아닌데 약간 불구스름한 건 사실이에요. 나이 들면 그런 색깔을 좋아해요. 원색을.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이종태 기자가 오늘 소개한 이 논문을 좀 약간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해보면 한국 경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연관돼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쨌든 매출액이나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 자체가 이렇게 누구를 편드는 것처럼 대기업을 편드는 것처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래산업 이야기 좀 할게요. 예. 그 얘기 하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 조금 제가 좀 말하다 보니까 약간 스스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미래산업들이 있죠. 사실 이 연구팀하고 저 이번 생각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항공이라든가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자율주행차,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잘 나갈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그 부문으로 자본이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대박 치려는 투자들이 많습니다. 좀 위험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업체들이 잘 나가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사실 두 쪽 다 아니죠. 그렇죠. 두 쪽 다 아닌데. 근데 아무튼 이런 미래 산업들의 공통점은 일단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에 긴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말 한 10년, 15년 후에 큰 수익을 낳게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해요. 장담할 수가 없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은 동물 실험 몇 년, 인체 실험 몇 년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면은 대박을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산업에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못해요. 우리 회사는 못하죠. 우리 회사는 못해요. 우리 회사는 못하고
안 하는 걸로 해. 중소자본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저희는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우리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하지 맙시다 진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실 결국 좋든 싫든 사실은 대자본이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욕하는 줄 저 욕하는 줄 알았어요. 발음 좀 얼마나 욕을 하는 네, 발음 좀 잘 사람들이 다 좋든 싫든. 네. 되게 통쾌해질 뻔했어 지금. 예, 아우, 정말. 진짜.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 욕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제 자신한테. 결국은 대자본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 차라리 대기업이 첨단 산업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고 그 대신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 전문 업종 같은데 기웃거리는 걸 철저히 먹는 게 네. 차라리 낫지 대기업은 않을까. 대기업이 할 일을 하게 예,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번에도 수소차 그렇죠.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론을 네, 맞아요. 발표했는데 네. 그 관련해서 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재벌 정부다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일단 당시에 GM하고 포드 다 도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걔들 살리면서 사실상 정부가 전기차라고 압박을 넣은 거죠. 그리고 또 전기차를 하면서 어떤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 스테이션 인프라 설치해주고 또 심지어는 구입 보증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저번에 얘기한 그 타스의 배후에는 오바마가 있었던 거군요. 그것도 일리가 있겠는데요. 동생이야. 이거는 거의 아까 그 뭐지? 그 아이스크림 매장이 늘어나면 익사자가 늘어난다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 칭찬하면 하루가 끝이 없어 진짜.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은 왜 정부가 저렇게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불확실한 산업을 지원하느냐 특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던 것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일단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차라리 하던 건 계속 해라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해라 왜 혁신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걸 욕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전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거나 어떤 그게 많이 이제 변화가 됐다면 지금은 경제 분야의 어떤 전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산업이 재편이 되고 있고 구조가 변화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이제 준비할 것인가 고정관념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이제 산업의 틀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벌의 이제 부정적인 이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구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가 미래 사회에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혁신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를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띄엄띄엄 말해도 결국 무슨 얘기인지는 큰 틀은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띄엄띄엄 아는 거에 비해서는 정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알아, 이 자식아 진짜 욕하게 나오네 진짜. 내가 정말 웬만하면 정말 욕 안 하는데 워낙 친해서 그래요. 또 청취자 여러분. 또 지금 미리 악플에 지금 데뷔하시는 건가요? 악플에 데뷔하는 거. 저 자이자이 자식이 진짜. 팀장만 아니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경제인싸 경제 왜 그래 주목할 만한 논문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아까 부경대학교 산업경제 산업 생태계. 네, 산업생태계 연구팀이 발표한 이번 논문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그 시사인 커버를 또 우리 이종태 팀장님께서 이 주제로 또 장식하셨다니까요. 논문 찾기 어려우신 분들 시사인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이종태 팀장님이 꼼꼼하게 분석해 줬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 구독, 시사인싸 청취, 좋아요, 아싸! 고맙습니다.